네, 국민의당 신고센터도 애청하는 방송 광갑장의 정치신세계 그 43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에피소드도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달아서 다루게 되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5년째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악연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그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카운터 파트너는 박근혜 씨라기보다는 안철수 씨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12년 대선 단일화 국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네. 의원이 대선 비망록이라는 이제 기록을 남겼죠. 네네. 이 책 누가 제일 열심히 잘 읽으셨습니까? 이 책 하면 제가 전문가죠. 이 책을 통째로 읽고 요약을 해서 네.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영원히 공유당하는 몇 년째 공유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게시물인데요. 오, 메가 히트 쳤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비망록 전문가 네. 윤가핀 님이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죠. 예. 홍영표 의원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때의 기억에서 의존해서 쓴 기록들이고요. 물론 이 글이 퍼지는 과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홍영표 의원의 기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월에 경선을 했죠.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선대위에 들어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만덕산 손학규 선생이 불참하고 김두관 정세균 의원이 들어와서 10월 23일이 되어서야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줄 탄 상황입니다. 네. 8월에 경선이 끝났으면 빨리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이제 단일화 국면을 앞두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노 컬러가 있는 인물들은 캠프에서 거의 다 배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자진 하차들 다 했죠. 캠프가 구성되고 나니까 지금 적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죠. 당시에 거센 반노 분위기, 당의 주류가 아니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도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네네.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안철수죠. 네네. 안철수를 지지해도 어떤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예, 제2의 후단협 사건 비스무리하게 갈 뻔했던 예. 사건이죠. 네, 그리고 캠프가 딱 구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삼철 사퇴 요구입니다. 삼철이면 누구인가요? 이호철, 네. 양정철, 네. 전해철 이렇게 세 명인데요. 하필 이게 철이야 다. 이분들이 이렇게 큰 미움을 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름으로 엮기가 좋죠. 예, 문재인의 수족이고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호철 씨는 당시에 보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보직이 없었는데 물러나라는데 안 물러나면은 심기를 거스를까봐 보직을 잽싸게 만들어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사퇴하다 보니까 이해찬 사실 우리 선거 전략의 정말 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의원이 나중에 이때를 회고하면서 대선에서 한 거라고는 TV 본 것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제일 먼저 캠프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해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인 70%를 내주더라도 통합하라. 이걸 내세우면서 현대 정치의 기반은 정당이다. 여기까지는 좋죠. 무소속 대통령은 해외 사례가 없으니 당이 없으면 당을 만들어서라도 민주당과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묵직하게 날렸는데 네. 꼬투리를 잡았죠. 예, 안철수 캠프가 이거를 폄하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일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서로 연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11월 8일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그 유명한 국회의원 수 축소, 중앙당 축소, 정당 보조금 축소 이 3대 축소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다들 새정치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나온 게 바로 이거였어요. 돈을 줄여라.
뭐 앞에서 깠으니까 더 깔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국회의원 축소를 넣으면 룸이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예. 그런 안철수 씨를 참 그 정책 뭐 자문하겠다고 한 최장집 교수가 또 떠오르네. 어? 도대체 정치학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진짜? 그 2013년 6월 23일자 경향신문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최장집 안철수 현상과 진보적 자유주의 맞닿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진짜 웃기고 있네. 2013년 기사입니다. 그래도 몰랐을 때도 아니고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아휴,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축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좀 나중에 논의하자.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뒤로 미루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 어그로가 들어옵니다. 민주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 에? 무슨 성의? 뭐 어떻게 성의를 보여? 기득권을 내려놔라. 무슨 기득권? 어떻게?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예. 도대체 무슨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짓을 하면서 3일을 흘려보낸 거예요. 선거운동 빨리 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해찬 박지원 사퇴를 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근데 이 사건이 골 때리는 게 여기까지 봐도 충분히 빡치시잖아요. 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철수가 펄쩍 뛰면서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상식적으로 남의 선거 캠페인 사람을 내려오라고 말하냐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솔직히 진짜 그때 그거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찬 대표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네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 얘기할 때 괴로웠죠. 정말 저도 그냥 여태까지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정독으로 살면서 제일 분노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네. 뭐 근데 지금 이거하고 빡칠 시간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일일이 빡치지 마세요. 아, 슬슬 생각나면서 슬슬 빡치기 시작하네. 자, 그리고 새정치 선언 합의문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자, 근데 여기서 절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자고 해요.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원합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거 굴욕이잖아. 굴욕을 떠나서 네. 그 뭐야? 아니 무슨 저기 선언에 그런 걸 아니 그때 특정 시점으로 정당 이름을 넣어서 말이지. 민주통합당이요 창당한 지 10개월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이게 이명박 정권 치하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선에서 그때 당시 130석 얻었던 그 시점이었고. 그래가지고 네. 민주당은 새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통합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하자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기성정당은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이렇게 대체하자고 하고요. 여기서 또 3일을 낭비합니다. 대선이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런 뭐 대충 넘어가고요. 근데 아니죠 이래. 안철수 캠프에서 윤건영이 나왔네. 윤건영 친노 아니야? 그래서 제 협상단에서 제 빼줘. 그래서 빠졌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때 백원우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 쪽 협상단의 이태규가 한나라당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잖아. 네. 그래서 백원우도 잘렸습니다. 시간이 없죠. 빨리 자르고 가야 돼 우리는 또. 네. 요때 잠깐 네. 그 백원우가 여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김현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가지고 김현 의원. 그래서 김현도 잘렸어요. 그렇죠, 맞아. 좋아요 한번 좋아요 사건이니까. 좋아요 누른 죄로. 네. 아니 뭐 그런 걸로 잘리면 뭐 이재명 후보는 뭐 후보 사퇴해야 돼? 해킹했잖아. 해킹당했다고 하잖아. 해킹당했구나. 네.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 김현은 자기 손으로 눌렀고 또 이재명이 11월 해킹당했고. 14일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경선 투표 동료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뭐 협상 중단됐으니까 또 계속 빌어야죠. 아까 이제 반장님이 말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월 16일입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 67명. 전직 의원이 뭐라고 여기 나서가지고 당원이 안철수 지지를 허용하자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니 이게 탈당하고 하든가. 이게 후단협하고 이게 똑같은 제2의 후단협 거야. 사태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이해찬, 박지원, 김한길 등 김한길 나중에 뭐 거기 붙었지만 박지원도 뭐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전원 사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19일에 공론 조사 방식으로 예, 단일화를 하자. 이게 또 코미디였죠. 민주당 대의원과 안철수 펀드 후원자를 각각 14,000명 추출하여 조사하자. 뭐 이건
너무 많은 방송에서 깠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평론해 주시죠. 이때 안철수가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이걸 접은 게 아니에요. 저부터 10,000원 냈거든요. 안철수 펀드에다가. 역선택 들어가려고? 아니 그럼요. 갑자기 그 전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안철수 펀드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보고 엎었어요. 네네. 그때 나도 돈 10,000원 냈다니까. 안철수 펀드에 저기 투표하려고. 혹시 저기 그 뽑힐까봐. 그럼요. 정말 눈물겹다 눈물겨워 진짜. 그날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그날 접은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해도 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고통스러운 또 기억을 또 하나 살려보겠습니다. 네. 얘들이 이렇게 안철수 캠프 쪽에서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내세우니까 네. 송호창이 변명을 하는데 음. 민주당이 안철수 쪽에 룰을 위헌으로 했는데 왜 말을 바꾸냐. 저건 개소리야 그게. 예. 그러니까 홍영표가 이게 이 말문이 사실 막혔어 민주당 쪽에서. 네. 그게 너무 대인배 코스트 이게 문재인 후보의 약간 단점인데 너무 대인배 코스프레를 해. 협상을 할 때 하고 나중에 통 크게 양보를 하자니까 룰을 위헌해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말문이 막히니까 홍영표가 어른답게 딱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룰을 위임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위임한 게임을 한다는 뜻이지 니는 11명 뛰고 우리는 5명 뛰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일화 룰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냐. 안철수는 문대 박근혜와 안대 박근혜 중 누가 유리하냐. 아까 앞에 방송에서 깠던 그 부분입니다. 배신자 게임. 네, 배신자 게임을 요구했죠. 하다 지쳐서 22일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드디어 단독 쇼부를 치러 그랜드 힐튼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때 문재인은 사실 양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뭐 증언에서 나오는데 네 맘대로 하라라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또 단일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는 당시 그랜드 힐튼 호텔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원로로부터 양보를 하더라도 의결 기구를 통해서 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라. 독단적으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받고 본인들도 양보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양보하고 싶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원로들까지 이렇게 갈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독 회담을 마치고 왔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대충 알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단독 회담을 마치고 완전히 지친 상태로 넉다운이 돼서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숨어버리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거의 그 수준이었을 거야. 박근혜랑 독대 뭐 네. 그 2시간 동안 근데 하는.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쓴 책을 읽었어요. 네. 이게 내 나라 갖고 싶다. 이번에 이제 홍영표 의원의 반대편이죠. 네네, 그렇죠. 금태섭 의원도 협상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안철수 쪽. 안철수 쪽 협상단. 양쪽 입장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네요. 네. 근데 금태섭 의원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마시 갔던 그 펀드 이야기 이게 11월 19일 날 제안이 돼요. 네. 11월 19일이 제안이 되는데 우리 대선이 언제였으면 12월 23일이잖아요. 한 달 남겨진 사이에 대선? 이렇게, 대선 12월 19일 아닌가요? 12월 19일이죠. 예. 그러니까 딱 한 달 남겨진 시점에 이 제안이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도 쭉 계속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안철수의 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랬었지. 맞아. 안철수의 안이 없던 거야. 민주당이 대놓으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쪽 협상단에서 너가 안이 뭐냐니까 이라고 계속 묻는데 근데 금태섭 의원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대. 근데 위에서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만 이제 핑계를 다 대면서 까기만 깐 거예요. 누구 나가라. 이것만 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게 뭐 이게 문제라서 없고 이거 3일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안철수 쪽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을 끈 거예요. 그냥. 정할 못들에 설계를 못 하나? 설계를 못하지. 아니 이거는 그 후보 또는 후보와 거의 준하는 입장에서 라인에서 오다가 나와야지 협상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다가 안 내려오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협상단을 보낸 거야. 그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내면은 그거 그냥 퇴짜만 놓는 거죠. 계속 퇴짜만 놓는 거죠. 그럼 오만 핑계만 다 대고 이걸 하다가 최초로 나온 게 펀드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이제 금태섭도 그 얘기 꺼냈다가 이제 5만 쪽이라는 정도 다 판 거지. 이걸 그 안으로 들고 왔냐. 본인도 창피했구나. 그렇지, 본인 창피한 거지. 흑역사지, 흑역사. 예. 저는 사실 금태섭 의원 책을
사실은 금 의원님한테 직접 저기 사인본으로 받았어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안 보다가 오늘 방송 때문에 새로 봤어요. 새로 봤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의 대선 이전까지 금태섭 변호사의 팬이었어요. 저 그 양반 나온 책 다 사서 다 읽었어요. 사기만 산 게 아니라 읽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대선 때 그 지랄 하는 거 보는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이후로도 뭐 수탁이 깠죠. 수탁이 깠는데 이 양반이 좀 나름대로 대인배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책까지 보내주더라고. 그 주소 불러가지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 요번에 다시 읽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가졌던 그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지더라. 이 양반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우리 쪽에서도 책임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니까 더 야마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더 어이가 없어. 이 양반은 지금 당신이 써놓은 글로만 봐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한 거냐. 근데 우리 쪽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고 수준으로 얘기를 하냐고. 내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밖에 얼굴도 못 내밀 것 같은데. 아니 그 책에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은 있나요? 설득력은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요. 상황 논리가 이해가 되니까. 본인의 상황 논리지 안철수의 상황 논리는 아니잖아요. 안철수의 상황 논리인 거죠. 그래요? 왜냐 안철수가 바보라 가지고 안철수가 저기 정치적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바보가 아니에요. 정치적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계속 알 수 없는 비선 라인들한테 오다가 안 떨어지면 안철수의 결단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김태섭 의원이 요 책에 써놨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듣고 보니까 금태섭 의원의 난감함은 이해하겠는데. 그렇죠. 뭐 안철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건 이방록에 없죠. 대한 반론이 설득력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저기 좋아요 눌렀다고 자르라고 지랄하는 캠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가 저기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뭐 수도 없이 열받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완전 미쳐버렸던 게 역시 이해찬 사퇴하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사장 잘라라라고 저기 삼성이랑 그 LG가 둘이 가전 사업가고 둘이 붙고 있는데 LG 사장이 삼성 사장 누구 잘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 사장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선수 높은 놈들은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사고방식이겠죠. 거의 그 수준인 거죠. 그럼 너 나가 하는 얘기를 아주 서슴치 않고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상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지난 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안철수를 까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안철수가 당시에 그 뒤에 펄쩍 뛰었을 때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당시 진짜로 원했던 건 뭐냐. 왜 니네 알잖아. 이 얘기 했던 게 뭐냐. 문재인의 후보 사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랬을 가능성도 분명히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상이니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누구하고 대화 타협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선의를 알아줘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박원순 시장 나갈 때 나 양보했고, 내가 지금 뭔가 하여튼 야권을 위해서 통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짜줘줘야지. 그런 거거든.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안철수. 그게 저는 저 전례가 있습니다. 문국현이에요. 문국현도 저기 정동영이나 야권 단일화 갖고 완전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정동영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맞아. 난 그때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저기 문국현 워딩 아직도 기억해요. 정동영 후보가 사퇴한다면 후보 단일화에 나갈 것이다. 아니 정동영이 개새 말도 안 되는. 그 말 자체가 한 문장 내에서 모순이잖아요. 단일화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정동영이 사퇴를 하면 단일화 되는 거지. 단일화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가 혼자 나가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동영 후보가 먼저 사퇴를 하면 내가 그 당시 뭐 민주당이었죠. 이인재랑 후보 단일화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동영이 후보를 그냥 사퇴를 하면 뭐 대통령 되면 내각을 뭐 민주당한테 뭐 좀 양보 좀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사실 그 문국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나중에 저기 기자할 때 문국현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그 눈 똑바로 뜨고 물었거든요. 당신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말을 빙빙 돌리면서 끝까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명쾌하지 못해 역시. 근데 이제 문국현 후보가 당시 지지율이 뭐 한
잘 나갈 때 뭐 10% 정도?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도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어떤 이 CEO 출신 대선 후보의 한계인데 안철수 후보는 저는 그런 발상 분명히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보 사퇴했잖아. 네. 후보 사퇴도 보니까 캠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원자 했죠. 자기 혼자 그냥 발표를 맞아. 그 한 거 사건 아니야. 유명하죠. 네. 자, 그럼 그 그러면-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저한테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네. 지금 얘기 한 반 정도 왔는데 어. 제가 2분 대로 비망록 끝내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오케이. 자, 1.1행 여사, 1.1행 여사라는 별명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박선숙 선대,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지지자들과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쳐 있었냐면은 하다 안 되니까 이 양쪽 캠프의 이 줄다리기를 보고 문화예술인과 종교인 모임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달라고 제안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상호 공보단장이 그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갔는데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엽니다. 협상이 아니야. 기자회견을 그냥 열어서 발표를 합니다. 가상 대결 플러스 지지도 대결로 하자. 완전 진에 유리한 방식이죠. 네. 그것도 단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가자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제안이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허용 오차가 커지는 불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토론을 해보시죠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1.1획도 고치지 말고 이안을 받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 네, 그 장면 기억나요.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 예,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오차 범위를 넘는 문재인의 우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렸더니 네. 뭐 이거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 문재인 캠프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철수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네. 안철수가 사퇴해서 모두들 기뻐했느냐? 문재인 캠프는 당시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네. 그 다음에 나오는 논쟁들은 뭐 집에 찾아가고 이런 논쟁도 있었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줬니 안 도와줬니 이 짐승 같다니 뭐 기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견뎌왔고 그게 약 한 달 반의 기간입니다.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단일화가 쉬울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붙으면서 했는데도 한 달 반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어. 저